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조금 전에 막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선거를 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란 것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다, 첫 단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란 것이 이제 아주 태초에는 선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인 문헌상으로는 아테네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테네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시초로 그렇게 정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라고 하는 데가 흔히들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도 바로 그리스어로 아테네 데모스 국민 또는 인민과 크라시 지배 인민이 지배하고 하는 것 국민이 지배하는 것을 민주주의다.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데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작은 도시 국가죠.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은 한 200여 개의 도시들이 그냥 각자 도시 국가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테네가 가장 번성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 선거제도는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들만 투표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 시민들만 투표를 부여한 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참여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위대한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던 그리스에서 그 위대한 정치학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중우정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되 이것이 중우정치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염려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는 그 인민의 독재, 중우정치 독재가 군주정 독재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 민주주의는 해야 되는데 올바른 민주주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계층만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아주 특이하다면 특이한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그전에는 뭐 왕이다 지배하는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왕권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돼서 왕이 다 모든 걸 다 지배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 말에 영국에서 계몽주의 정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존 로크 같은 사람들입니다. 등장하면서 이제 첨부 인권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 첨부 인권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존 로크도 그 당시에 왕권 신술이 스스로 포롭게 있을 때 그런 조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존 로크도 네덜란드로 사실은 망명 중에 그런 책을 거의 원고를 탈고해서 1689년에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존 로크의 등등에 이제 영향을 받아 나온 것이 의회라는 것이죠. 의회. 그거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모든 걸 중요한 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그걸 집행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이권 분리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뽑은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왕은 거기서 입헌군주제가 나왔습니다. 왕은 권리마다 통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그 그리스의 정치학자들이 염려했던 것을 바로 같이 그때도 염려를 했죠. 그러니까 중우정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영국에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나온 것이 그리스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도시국가였는데 대의민주주의를 한 거죠. 국정 담당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중우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600년대 영국에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켜오고 있는 이런 그 질서와 미덕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는 보수주의. 그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능에 맞게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의 아이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본성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근데 이제 바로 1989년 그 무렵에 영국에서 인간의 천부인 것을 중에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재산권 중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특허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특허권을 보장을 해줬죠. 그 바람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1760년에 뭐 와트의 뭐 전기선이라든지 혹은 등등 그런 직물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명돼 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사유재산권, 특허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명에 매진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대영제국을 건설하게 된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민주정도 해야 되고 그런 하는데 국정 담당 능력 있는 사람이 국정을 담당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고민한 그때 영국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영국의 상원 하원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상원은 하우스 오브 더 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더 로드는 귀족의 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받으면 로드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자기를 받으면 로드고 또 여성은 자기를 받으면 레이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다시 말하면 귀족 중에서도 귀족들이 모인 것이 하우스 오브 더 로드예요. 그래서 선거를 뽑는 게 아니죠. 그 왜냐 영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전통을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쌓인 것이죠. 그리고 국정을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하우스 오브 더 스피커, 하우스 오브 더 커먼스라고 해요. 하우스 오브 더 커먼스.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커먼스,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과 하우스 오브 더 로드, 귀족들과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영국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하우스 오브 커먼스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 행정부의 영국 수상이 하는데 동의를 해야 한다든지 또 대외적인 그런 외교라든지 국방 같은 거 이런 것은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딴 것이 바로 미국의 상하원 제도예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 상하원 제도, 미국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대개 행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를 가고 대통령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 지출 같은 거 요즘 같으면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한 그런 재정 지출 같은 것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대외 국방 문제 혹은 외교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원은 미국은 6년
임기를 갖습니다. 각 주에서 2명씩 뽑아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건 다분히 영국과 달리 미국은 이제 연방제도 국가니까 연방제도를 하면서 그 영국 연방 국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걸 주마다 2명씩 뽑아서 100명으로 만든 상황을 만들었죠. 하원은 인구비례를 뽑습니다. 임기가 2년이에요. 그건 인구비례를 뽑기 때문에 주의 영향력을 굉장히 반영하는 거죠. 각 주에 좀 더 직접적인 일반 사람들의 일반 유권자들의 영향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 미국의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하우스 오브 커먼스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우리 미국이나 영국에서 정치학자들 또 헌법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을 근대에 와서도 고민한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은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하느냐, 중후 정치를 배제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분립이에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 입법한 것을 행정부가 집행을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하죠.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1700년대 프랑스의 법학자 몽테스큐가 나오면서 행정부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사법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드디어 상권 분립이 체제가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뽑혀가지고 입법을 하고 그걸 또 담당한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를 보는 것이 사법부고 이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래서 상권 분립이 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박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했지만은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과거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청산하고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벨사이 궁전에서 파리까지 9시간 넘는 대행전 통해서 온갖 모욕을 주면서 끌고 와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집권한 사람들이 혁명이니까 굉장히 과격한 로베스피에르 같은 자쿠방당의 집권을 하게 됐죠. 그리고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약 40만 명 정도를 구금했다고 그래요. 단두대 이슬로 보낸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는 완전히 피폐해서 파리 시내에 아사자들이 들끓었다고 그래요. 아사자가 생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국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혼란을 강제로 억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또 유발합니다. 그 등장한 나폴레옹이에요. 그 아사자까지 나오는 그 와중에서 나폴레옹을 시켜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게 나폴레옹 전쟁을 유발시킨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다시 5년 뒤에 자쿠방당의 로베스피에르가 본인이 만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너무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하게도 청산하고자 하는 앙상 레짐 황제 시스템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를 복귀하게 됩니다. 왕정을 복구하게 됩니다. 영국은 그 당시 이미 벌써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어. 영국은 일어났는데 영국은 1760년경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영국은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드디어 1800년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엽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빅토리아 시대가 열리는 데 비해서, 그러나 그 당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대도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제도로 영국은 상하 야원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시 왕정 복고 시대로 들어가면서 프랑스는 유럽의 1위 국가로 전락해서 지금도 프랑스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대의민주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면에서 최근 지난 4년간 촛불혁명을 집권한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자꾸만 정말 불행하게도 프랑스 혁명 당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앙샹 레임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적폐라고 그랬어. 과거 정권이 하던 것은 좋건 나쁘건 무조건 청산하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수입해야 돼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자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하던 거기 때문에 전부 적폐로 청산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구리광산을, 칠레에 있는 구리광산을 반값에, 헐값에 그냥 매각했다고 그러고, 또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 공산도 지금 매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매장량이 세계 4대 매장량인 니켈 광산을 처분할 거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마치 프랑스 대혁명의 그 로베스피에르 자쿠방당이 앙샹 레짐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뒤엎어 놓으면서 국민들은 아사자가 나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너무도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가 다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된 국가 부채는 지금 2천조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기업들은 작년 2019년에 기업들이 4천 개가 해외로 나왔습니다. 국내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일자리는 없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풀타임 시간으로 환산하면 195개의 일자리가 19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도 전부 해외에서 개발해서 수입해 오던 자원들 매각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에너지는 뭐 탈원전 한다고 지금 킬로와트당 60원밖에 안 하는 원전은 폐기하고 200원 정도 하는 엄청나게 비싼 태양광 풍력 발전한다고 난리입니다. 난리도 아니고 전국을 다 파헤쳐 놓고 뭐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나 치산 치수가 중요한 나라에서 4대강에 있는 본원 철거하고 수문을 개방한다고 난리고, 농민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농사 좀 짓게 해달라고, 농수 공급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난린데도 그렇게 합니다. 우수 4차 산업혁명 우수 인력이 부족해서 난린데도 교육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정규조들이 좌파 이념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은 여전하고 우수 인력은 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3분의 2가 수학을 포기한 상태에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인력이, 고급 인력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예요. 막 서로 스탁 옵션을 1억씩 주면서 스카우트를 서로 하려고 개발자들 모시려고 난리라는 것이 요새 계속 그런 이슈가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 이번에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프랑스 혁명의 성찰을 썼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선거에, 오늘 선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출된, 그러면서 계속 상권 분립도, 우리가 그토록 자유민주주의에 중요했던 상권 분립도 지금 엄청나게 훼손이 되었죠. 뭐, 이 사법부,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다 친정부
인사들, 민변 출신들 또는 뭐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 뭐 인권법 연구회 뭐 출신들로 다 채워지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이 586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행정부는 뭐 더 말할 것 각종 공공기관들 뭐 낙하산 인사들 출비합니다. 정말 안타깝도록 안타까운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면 선출된 독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단 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었고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정치학자들 하버드 대학의 라스차 뭉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선출된 독재인데 지금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선출된 독재가 바로 이제 바로 그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런 선출되어서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고 독재 정치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 가장 선출된 독재의 근간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에서 앞에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해왔던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내지 못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있고 특정 지역은 뭐 90%까지 지지율이 9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느 정당에 일을 좀 도와주면서 투표율을 보다 깜짝 놀란 것은 특정 지역 어떤 지역은 98%까지 특정 정당 지지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또 팬덤 정치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조국 수호대 뭐 혹은 대깨문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뭐 100% 무조건 지지한다. 머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이런 것들. 이성이 마비된 그런 제도화에 그런 배경하에서 일어나는 선거에서 국정 담당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정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것이 그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너무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 로크가 1600년대 얘기했던 그런 의회의 구성은 국정 담당 본래 인간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개개인이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개개인이 다 자기 자유와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만 주장하면 그야말로 옛날에 홉스가 얘기했던 만인에 의한 만인 투영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내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대행해 줄 사람을 뽑아서 그 권한을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제도에서 막 그냥 법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로크 주장은 그 범위를 넘어선 입법은 국민들이 비토할 수가 있다.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선거에서 뽑혔다고 해서 무소불위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지금 왜 선출된 독재가 오느냐? 그런 민주주의의 출발의 배경, 출발의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국회에서 다수가 되었다. 뭐 팬덤 정치. 팬덤이라는 건 뭡니까? 팬이라는 건 좋아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그것을 적으로 때를 물어서 공격하는 걸 팬덤 정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뽑힌 사람들이 거대 여당이 되어서 아무 법이나 만들어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거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을 막 만들어내도 괜찮다라는 것이 되면서 그리고 뭐 행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방법은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청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냥 전부 돌격부대처럼 입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행정부와 의회 간의 입법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별해야 할 사법부도 전부 친일색으로 뽑으니까 뽑아 놓으면, 특정 이념 이념 일색으로 뽑아 놓으면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상권 분립이 훼손되면서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제가 선거를 하러 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전 국무총리, 전 여당의 대표들도 심심한다는 소리가 민주적 통제란 말을 많이 꺼냈습니다. 민주적 통제. 내가 선거로 뽑혔으니까, 선거로 뽑은 국회에서는 선거로 뽑은 행정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민주적 통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발전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 그러면 중앙은행은 굉장히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그 당시에 왕이 너무 돈을 많이 발행해서 1차 대전을 치르느라고 돈을 많이, 전비를 조달하느라고 돈을 많이 발행하고, 또 전쟁에 지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느라고 돈을 많이 발행해서 독일에 그 발행이 중앙은행을 완전히 쥐고 있어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의 란데스방크라고, 제국은행이라고 해야죠. 지금은 연방은행으로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지만 돈을 너무 발행해서 1년에 물가 상승률이 1억 %씩 올라갔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완전히 피폐했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1년에 물가 상승률이 130%까지, 130만 퍼센트, 130만 %입니다. 올라가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뭐 그러다니까 한 달에 뭐 10만 %씩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을 때까지 받으려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벌써 10만 % 물가가 올라가서 돈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다들 일자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명이 걸어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는 대장정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나온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연방은행이 아주 독립적인 연방은행이 출발한 거예요. 이 문제는, 돈의 문제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 중앙은행 독립도 수년 동안 싸우다가 요 근년에 와서 겨우 독립성이 좀 보장이 된 상태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아주 전문적인 수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게 검사죠. 근데 입에 안 맞는다고, 정권에 안 맞는다고 검찰의 수사 능력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광분을 하면서 해야 할 백신 확보는 안 하고 그것만 매달려서 난리를 피다 보니까 지금 백신 확보 못해서 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습니다. 민주적 통제에 저항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문성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간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또 너무 또 오버해도 안 되고요. 또 민주적 통제라는 걸 앞세워서 모든 걸 다 무시해서 시킨 대로 해라. 우리가 민주적 선거를 뽑혔으니까 시킨 대로 해라. 그것도 안 되고, 그것에 관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입니다. 뽑혔으니까, 우리가 국민들 선거로 뽑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의회의 또 다른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출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지금 왜 선거로 뽑힌 대의민주주의에 뽑혔는데 선출된 독재로 가느냐. 바로 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과 관용이 사라지면 독재를 간다는 거예요. 포용과 관용이 사라지면 바로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잘 뽑혀야 되고,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일단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선거제도가 돼야 되고, 이게 출발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뽑혔다 하더라도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는 권한 내에서 입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수파의 의견들도 존중하면서 관용과 포용을 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선거로 뽑혔으니까 민주적 통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건 독재기를 간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를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나온 헌법 개정 초안에서 자유를 빼버린 데도 우리가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사실은 자유주의에 관해서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자유를 뺐느냐 하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 흔히 쓰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막 우파 학자들이 자유를 빼면 안 된다 난리를 피면서 결국은 헌법 개정 초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아직도 뭐 숨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내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 그걸 주장하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의 아까 처음에 1600년대 계몽주의 정치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인간의 전부 인권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자유, 그것과 민주가 결합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 자유민주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 야스차 뭉크가 쓴 데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선거로 구성된 일련의 결합제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선거 제도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 국민의 뜻이 이제 왜곡되어서 잘못되면 선출된 독재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시민들의 언론,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변환하는 정치체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스차문크는 이런 것이 지키지 않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바로 선출된 독재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미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때는 이제 그런 걸 아예 그런 중우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능력 있는 시민들만 투표권을 주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죠. 모든 국민들이 다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투표권을 가지하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영국과 미국의 상원 하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상원 제도는 The House of the Lords라는 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도 사회를 오랫도록 지탱해온 그런 근간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영국의 대치수상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퇴임한 데도 영국의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이런 대부분의 많은 한국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선거가 중요해요. 지역주의나 팬덤 정치에 의존해서 잘못 뽑아놓으면 마치 선출된 독재자의 돌격부대 같은 역할만 하면은 선거란 외피만 썼다 뿐이지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 이런 게 왜 자꾸 나오고 지역주의가 왜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뭐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되니까 뭐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유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위스라는 데서 몇 년 전에 기본소득 투표를 했습니다. 1인당 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인 가족이면 거의 900만 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 두고 국민 투표를 했는데 72%가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의 근면하고 자조하는 정신이 다 훼손되고 나라가 망가진다. 재정이 붕괴된다. 이런 이유로 다 반대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9만 달러가 9만 달러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죠. 정말 우리가 스위스를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스위스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스위스는 한국처럼 70%가 산입니다. 알프스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용병을 같은 국가예요. 지금도 그 용병의 흔적이 남아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의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병정은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도 9만 달러까지 간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파퓰리즘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4년 동안. 뭐 최근에는 또 코로나 핑계로 막 돈을 풀어가지고 푸는데 평균적으로 1가구당 코로나 때문에 푼 돈이 한 뭐, 어, 1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풀린 돈을 보면은 하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네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거의 재난지원금이 매번 하위 가구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하위 한 3, 40%까지는. 그리고 그 위에는 한 200, 한 몇십만 원. 뭐, 그리고 뭐 또 한 2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상위 한 20%를 뭐 한 푼도 안 줬죠. 계속 지금 국민들이 파퓰리즘에 물들어 있어요. 파퓰리즘에 중독을 시켜 온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 지난 4.15 총선 때 뭐 재미 좀 봤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은 총선을 앞두고 막 돈을 풀었습니다. 아까 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을 4.15 총선 직전에 풀었는데 하위 한 3, 40%는 거의 300만 원 정도 지급했어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이번에도 뭐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냥 서둘러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만들었어. 본래 이게 선별지원은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이고 2차 7조 원, 3차 9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20조 원 갖고 19조 5천억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전에 풀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거대 여당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풀었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알죠.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4년간의 엄청난 실정, 경제가 다 파괴되고, 국방은 다 흔들리고, 외교는 고립되고, 그냥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은 스위스와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 제도가 굉장히 올바라야 되고요. 그 정치 제도의 가장 출발이 오늘 같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뭐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결정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잘 뽑았다. 이런 사람이 꼭 뽑혀야죠.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가감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걸 법이라고 통과시키느냐 할 정도로 정말로 돌격부대 앞잡이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 얘기할 필요도 너무 많아요.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뭡니까? 바로 그런 팬덤 정치, 지역주의.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뽑아주는 팬덤, 지역주의. 게다가 또 파퓰리즘에 중독돼가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 국민들. 이런 것이 가져온 비극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상권 분립도 다 훼손되고, 뭐 상권 분립이 다 훼손되고,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참담한 삶으로 추락하는 그 대가가 역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거를 보면서 그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왔나. 중후정치를 배제하고 능력 있는 담당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그 사람들이 천부 인권인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제도를 굉장히 고민을 해가면서 뭐 상하야원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 대의민주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상권 분립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해 왔었는데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일당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상권 분립과 대의민주제가 파괴되고 외행상으로는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지만은 내용은 다 관용과 포용이 없어지고 민주적 통제란 이름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선출된 독재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민이 이제는 수준이 뭐 그 스위스만큼은 안 되지만 수준이 낮은 국민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한번 믿어봅니다. 제가 오늘 투표를 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그동안 제가 읽었던 자유민주,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 정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읽었던 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꽃이 피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꽃이 피어야만이 경제도 발전한다. 아까 연구에서 1600년대에 그런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왕권에서 그런 자연권법적인 그런 왕은 통치하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회와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 개인의 재산권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쓴 사람이 있는데 MIT 대학의 그 에스모글로하고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쓴 좁은 회랑 네로우 코리도로라는 책인데요. 이 좁은 회랑을 우리 국가가 필요해요. 국가가 없으면 만인의 만이 투쟁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 국가가 필요하되 국가는 언제나 족쇄를 차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래요. 리바이어던이 이제 그 괴물이죠.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찬 괴물. 국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만인의 만인 투쟁이 방지되니까. 그러나 그 국가는 이제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그 족쇄를 누가 채우느냐? 족쇄를 채워서 제한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채우느냐?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마치 좁은 회랑을 통과해. 국가가 없으면 또 대혼란이 빠지거든요. 국가가 있으면 너무 국가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되 국가의 족쇄를 가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형벌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국정 담당 능력 있는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담당하게 하는 끊임없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국가가 행포를 부리는 리바이어든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 그 사이에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꼽히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런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것 같다 하는 책인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냥 선거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소회를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